안녕하세요. 백만송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입니다. 이 책은 장병두님의 구슬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장병두님은 1906년에 태어나서 2019년까지 사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10살 때까지 등창이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그 이치와 원리를 의술의 토대로 삼아서 많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명의를 넘어서 신의로까지 불리게 되었지만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한 김지아 님이고요. 김지아 님은 오랜 시간의 옥고를 통해서 정신병을 얻었는데 이 장병두 님을 만나서 2개월 만에 약을 다 끊을 정도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된 상태로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장병두님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창과 함께 시작된 삶. 장병두 할아버지는 1906년 병원년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안아리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당시 서민들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늘 숙명처럼 따라다니며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할아버지도 태어나면서부터 등창이라는 질병을 앓았다. 그때만 해도 등창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는 고질병으로 설사 돈이 있어 명의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쉽게 고칠 수 없었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은 고통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려는 듯 어린 장병들을 10년간이나 붙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게 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갈거지가 끝나면 항상 논에 나가 벼나락을 주었지. 그리고 그렇게 모은 벼나락을 방에다 널었어. 말려야지 방아를 찧어 먹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벼나락을 널어 말리던 차에 내가 태어난 거야. 그때가 10월쯤이었는데 부를 때야 나락이 잘 마르니까 갓난아기였던 나는 매일 뜨거운 방에 누워 있어야 했지. 그 당시에는 애들을 요즘처럼 애지중지하지 않았어. 우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둔 채로 일을 나가시곤 했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벼 훑은 것을 널어 놓았으니 방은 습해지고 불을 떼 놓았으니 그 열기에 땀은 줄줄 나는데 나는 제 몸도 못 가누는 갓난아기였으니 결국 등창이 난 거지. 내가 참 부려막심한 놈이지. 태어나자마자 등이 썩어가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어머니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하도 울어대니까 항상 없고 서성이시었어. 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나를 업고 하셨어. 심지어는 똥을 누러 가도 나를 업고 가야 했지. 잠깐이라도 눕혀놓으면 그 아픔에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댔으니까.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플 때면 그 고통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10년이나 하셨으니 내 어머니는 가슴이 거덜나고 두 손이 다 닳았을 것이요. 나 같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애물단지지. 그런데 부모는 그 애물단지를 내치지 못하고 행여나 깨질까 가슴으로 꼭 껴안고 죽을 때까지 보살펴. 내가 꼭 그런 처지였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애물단지로 등에 업어 키우셨어. 이 땅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을 거야.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이고 공부 가르치려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하셨지.
애가 하나 생길 때마다 또 그 고통은 얼마나 커. 생명 하나를 배에서 길러내보내는 순간은 아마 부처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행일 거야. 부처님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 하나 낳을 때마다 한 번씩은 깨달았을 거야.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애들은 많이 낳았는지 집집마다 적어도 5-6명은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5번, 6번 깨달은 부처고 관세음보살인 셈이지.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고 효를 다해야 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바로 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야단법석이야. 모두들 잘못 알고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서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걸 신이 들어주겠습니까? 모두 입으로만 거창하게 외치지 정작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외조부야.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내가 생후 2달째에 등창이 났는데 어찌나 심했던지 창자가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렸고 죽음의 문턱까지 오갔다고 해. 그때 궁중 전이셨던 외조부님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연구를 해오셔서는 마침내 나를 고쳐주셨지. 그때는 등창이 나면 다들 죽거나 반병신이 된다고만 생각했거든. 왜냐면 약이 없어. 있다고 해봤자 사람 생고를 약으로 쓰라고 하니 그걸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니 다 죽었다 생각했지. 나도 이제나 저제나 죽겠지 해서 10살이 되도록 호적에 올리지 않았었지. 그런데 내 운명이 바뀌려고 그랬던지 약도 없다던 등창이 외조부의 비방으로 나왔어. 그때서야 어른들이 출생신고를 했으니 내 나이가 10살이나 줄은 거지. 내가 실제로는 1906년 병오년생인데 호적에는 1916년생 병진년생으로 되어 있어. 내가 14시 되어 외조부를 찾아가 절을 하니까 이러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렸다 너 이놈. 내가 그 비방을 가르쳐 줄 테니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러니 입을 굳게 다물고 절대 남에게 이 비방을 알려주지 마라. 그리고 나더러 사내 대장부로서 약속하라고 해서 나는 그러겠다고 했지. 그 약속이 가슴속에 깊게 새겨져서인지는 몰라도 사실 나는 지금도 내 비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비방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평범한 처방이 되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비방을 숨기고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심지어는 한의사인 아들에게도 비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지나친 경계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공부하고 깨달은 처방들은 말이 좋아 비방이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공부해야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14살의 소년 가장이 되어 등창에서 회복된 어린 장병도는 통증 없이 뛰놀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러나 1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혹독하리만치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밥 먹는 예절에서부터 앉아있는 자세며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절하는 법까지 일일이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거나 쩝쩝 소리를 내고 먹으면 돼지나 그렇게 먹는 거라고 야단치셨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밥그릇을 빼앗거나 수수 빗자루의 자루로 우리 입을 문질러 대기도 하셨고 빗자루의 자루로 입을 한번 문지르면 입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어. 그러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천천히 밥을 먹고 젓가락질을 할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 오래전에 외국 사람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나를 호텔 양식집을 데리고 갔는데 내가 소리도 없이 잘 먹는 것을 보고 같이 갔던 교수에게 이 양반은 교육을 아주 잘 받은 훌륭한 집안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 돈이 없어 학교도 못 다녔는데 다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교육 때문이지. 배고픔을 이기려 약초를 캐먹다. 내가 약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16에서
17살부터일 거야. 산에 가면 배가 고프니까 풀뿌리를 깨물어 볼 거 아냐? 그러면 이게 독한지 단지 순한지 쓴지를 알게 되지. 그런데 쓰거나 독해서 뱉더라도 물이 없으면 입을 헹구지 못해. 나중에는 혀가 아프고 헐기도 하지. 이렇게 약초를 한 3,000가지 연구했어. 신동 씨가 따로 없는데 왜 그 짓을 어릴 때부터 했냐 하면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슨 일거리가 있었겠어? 전부 일본 놈들이나 혹은 친일파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우리 같은 못 배운 젊은이들한테는 일이 없었어. 기껏 한다고 해야 남의 논이나 밭에다 소작 붙여 먹는데 그것도 양반들에게 통사장해야 겨우 얻어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파는 게 고작이었지. 그래서 생각도 못해 약초를 캐보기로 결심한 거야. 노상 산에서 들에서 풀뿌리를 씹고 다니는 거지. 산에 가면 도라지 캐서 먹어보고 도라지가 제일 만만하죠. 그 다음에 창추를, 그 다음에는 물밤이라는 것도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초를 하나 둘씩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먹어보고 독이 아니다, 맞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지. 어떤 것들은 개를 먹여가면서 실험을 했어. 죽나 안 죽나. 물론 동네 사람들이 모르게 했지. 저놈이 일은 하지 않고 약촉에다가 개나 짐승에게 먹인다고 소문이 나면 미친 짓 한다고 다들 조롱하지 않겠어? 그런데 개에게 먹일 때는 그냥 먹이지 않고 누룽지에다 조금 섞어서 주었어. 그러면 개라는 놈은 우선 냄새를 맡아봐. 왜 냄새 잘 맡는 놈을 개코라고 하잖아. 냄새를 맡아보고 사람 먹는 것은 다 먹어. 어떤 때는 개가 먹다가 핑 하고 쓰러지는 놈들도 있지. 그러면 아, 이 약초는 사람이 먹을 때도 핑 하고 돌겠구나 하고 알게 되지. 이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나 같은 놈도 머리를 쓰니까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된 거야. 누룽지가 아니면 찢은 명태에다 돌돌 말아서 실로 깨매가지고 줘. 개들도 배가 고프면 먹는 것에 환장해서 덜커덕 깨물지만 죽을 거면 귀신같이 안 먹어. 깨물었다 억 하고 내버려. 한 번은 부자를 명태에 싸서 개에다 먹였는데 한참을 먹더니 개가 캑캑하며 다 토하는 거야. 그래서 아, 부자가 아주 독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그런데 얼마나 독한 것인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부자를 입에 넣어 질겅질겅 씹어봤지. 혀에만 대도 으르르르 하니 독성이 아주 강해. 그래서 절대로 삼키지는 않고 뱉었는데도 혓바닥이 얼얼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다가 정 모르겠으면 약초꾼들이나 돌팔이 의원들에게 물어봤어.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1원만 주면 아주 신이 나서 자기가 아는 약초는 다 알려주지. 자기 자랑한다고. 동네 사람이 그거 먹으면 개나 사람이나 다 죽는다. 그러면 실제로 먹여서 죽나 안 죽나 보기도 했어. 개하고 뱀하고 구렁이를 수없이 죽여가면서 실험했어. 왜냐하면 내가 쓰는 약은 일반 약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들이야. 그런데 이독, 치독이라 안 쓸 수가 없거든. 사람이 병드는 것은 독이 몸에 가득 차서 그래. 이걸 독으로 치료해야 해. 공연히 보한다고 보약을 쓰면 처음에는 낫고 기운이 뻗치는 것 같아도 몇 년 못 가요. 석유, 휘발유 냄새는 세균 냄새와 똑같아. 사람 죽은 송장 냄새와 같은 거지. 그것들은 생명이 썩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는 상극이야. 석유나 휘발유 냄새에 닿으면 풀이나 나무가 다 죽어버려. 애들 먹는 과자에도 양잿물이 들어간다잖아.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못 먹는데 그러니 그걸 먹는 아이들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독소 때문에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기는 거야. 병원에서는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쓰는데 그 항암제가 바로 독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독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법제를 하지 않아. 그러니 그 독이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여 몸 전체를 파괴해.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다 항암제의 독으로 죽게 돼. 그래서 암이 현대의학으로는 잘 낫지 않는 거지. 암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해. 항암제가 독약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좋은 약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야. 들을 때가 좋은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독약이 되기도 하니까 그 이치를 알아야지. 부자라는 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이면 사람이 죽어. 그러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고질병이나 난치병 환자를 잘 못 고쳐. 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약을 어느 환자의 어떤 증상에 써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니 사람을 잘 관찰해야 해.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결국 환자의 마음에 달렸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 그리고 명이 다해서 죽음이 눈앞까지 온 사람은 살리지 못해. 내 약은 여기까지는 살릴 수 있다고 선을 그어주는 거지. 미국 놈들은 세계를 좌지우지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창궐할 병은 못 고쳐. 그네들이 걸린 병은 물질이 만들어내고 공해가 만들어내고 독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들에게는 비방이 없어. 그런 병에는 자연히 독약을 써야 하지.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독약하면 자지러지게 놀라잖아. 이치를 몰라서 그래. 독은 독약으로 다스리면 돼. 그러나 독약을 직접 쓰면 다 죽어. 독약의 독을 없애려면 불로 달여서 죽여야 하지. 제일로 독한 독약이 수은이야. 훌륭한 의원은 독약을 잘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바로 수은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지. 그게 독이 있어서 9번 이상을 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12번까지도 찝니다. 산에 가서 단지를 파묻고 수은을 한 숟가락 넣어요. 그리고 단지 주둥이를 종이로 바르고 그 위에 진흙을 또 덮고 저녁 내 12시간 불을 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수은이 전부 종이에 가서 눌어붙어요. 그것을 긁어가지고 또 불을 뗍니다. 그놈이 다 타면 또 올라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번을 찝니다. 그런데 보통 약재들은 9번 불로 찌면 독성이 사라지고 약성이 배가 되는데 이 수은만은 그렇지 않아요. 9번을 쪄도 독성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은의 독성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인삼에 넣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인삼이 그냥 까매지면 독성이 죽은 것이고 인삼이 파래지면 독성이 안 죽은 겁니다. 갑상선암을 수술로 떼어버리고만이 그게 어디 치료입니까? 고장나고 아픈 데를 다시 살려내야 치료지. 떼어버리면 사람을 2번 잡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 치료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은 법제한 것 한 방이면 끝납니다. 십이지창, 등창, 연두창 등의 창증에도 수은을 사용하지 못하면 못 고칩니다. 또한 법제한 수은을 인삼에 넣고 녹용과 함께 달이면 각기병, 토질병, 수질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본래 일침, 이뜸, 삼약이라는 말이 있지. 병을 고치는 데는 침이 최고, 뜸이 둘째, 약이 셋째라는 뜻으로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문화유산이지. 일침이라는 말은 급한 상황이거나 아직 병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팔이나 다리에 일시적인 통증이 있을 때 우선 처방하라는 뜻이야. 이뜸은 병이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뜸을 들이듯이 장기간 치료하라는 뜻이고, 삼약은 병이 깊숙이 내장 속까지 들어갔으니 이때는 약을 먹어서 확실히 빼내야 한다는 말이지. 어느 것이 더 훌륭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야. 할아버지는 스스로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주 놀라게 했다. 한 번은 독립운동가이자 후에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장택상의 집에서 여럿이 모여 있는데 날씨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마침 라디오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장마가 그치고 날이 갤 것이라는 예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장마 때문에 물난리가 난 지역도 있는지라 장마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모두들 좋아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장마가 한 주가 아니라 2주는 지나야 끝난다고 당대의 정치가와 세도가들에게 넌지시 말했다. 그러자 기상청의 정밀한 예보와 일개 개인인 장병두의 예측을 두고 내기를 하자는 말이 나와 사람들이 투표로 갈려 돈을 걸었다. 장마는 할아버지의 예언대로 2주가 지나서 끝이 났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귀신 같은 예지력에 혀를 내둘렀다. 할아버지는 자연을 관찰하면 누구나 날씨 정도는 알아맞힐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장마가 길어질지 비가 빨리 그칠지를 어떻게 알겠어.
자연을 관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길을 다니다가 개미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을 관찰하면 아, 비가 어느 정도 오겠구나 감이 잡혀. 개미들이 살던 집을 떠나 높은 곳에 집을 새로 지으면 아,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오는구나. 물난리가 나면 다 죽으니까 미리 집을 옮기는구나 아는 거지. 들이나 산을 다닐 때 개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어느 정도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지 보면 비가 얼마나 오고 며칠간 이어질지도 미리 알 수 있지. 가슴에 묻은 진정한 애국자. 내가 항상 죄스럽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애국자가 하나 있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안창호도 애국자고 만해도 스님으로서 독립을 외쳤고 김구도 민족주의자라고 존경받고 이승만이도 대통령까지 하면서 애국자라 자칭하고 심지어는 요새 친일한 놈들도 둔갑하여 독립유공자라고 조작하는 실정이지. 그러나 내가 근 10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애국한 사람들을 다 알잖아. 특히 상을 보면 웬만큼 그 마음이 보여. 저게 진심으로 애국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사리사욕으로 애국을 하는지 그 정도도 못 보면 내가 이 나이까지 살 수 없지.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지독히도 우리 민족의 신금을 울린 인물이야. 바로 유관순이지. 생각해봐. 16살이 뭘 알겠어? 무슨 독립을 알겠어? 죽음에 대해서 알겠어? 그런데 그 나이에 일본 놈의 잔인한 고문을 견딘 용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남자놈들은 다 유관순에게 3000배라도 해야 해. 책에 나온 고문은 그냥 서술하느라고 써놓은 거야. 내가 소문으로 들어 아는 고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악해. 사타구니를 불로 지져대면 보통 피부를 불로 지지는 것보다도 4배나 더 뜨겁거든. 아무도 못 견뎌. 다 불 수밖에 없어. 그때 나도 그런 고문을 받았으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다 불었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그 배우를 불지 않았어. 그 배우가 바로 누구겠어? 김구지. 일본 놈들이 김구를 잡아 넣을 구실을 만들려고 그 어린 학생을 잡아다 고문한 거야.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유관순을 둘도 없는 애국자로 만들었지. 유관순은 정말로 동상을 세워 기릴 만한 인물이지. 그렇고 말고 나는 지금도 부들부들 떨리고 가여워서 유관순 동상 앞에 가지를 못해요. 할아버지는 나라의 장래가 걱정될 때나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슬기로운 답을 얻고자 기도했다. 알고자 하는 문제를 놓고 정신을 집중해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기도하면 19은 정확한 답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해방은 언제 될 것인지도 미리 알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떠벌렸다가는 그 즉시 밀정들의 고발로 일본 경찰에게 잡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 때문에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그의 예지력을 알고 기동량을 하려 드는 민족 지사들 앞에서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친일파들로부터도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테니 살짝 귀뜸만 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지만 내가 그런 것을 얻지 않으냐고 정색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머쓱해하며 질문을 거두었다. 기인 이막 선생을 만나다. 이막 선생은 우리 집에 객식구로 와 계셨지. 우리 아버지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의인과 기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린 나이에 내가 선생님이 기인인지 도인인지 어찌 알겠어? 너는 약을 많이 알아야 불쌍한 민중을 병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나를 이산 저산으로 데리고 다녀. 그리고 약초를 직접 캐서 향기를 맡아보라고 갖다 대. 내가 향기가 좋다 어떻다 말을 하면 그 약재를 씻어 내게 먹이면서 이 약은 어디에 좋고 어느 산에 많이 있으니 아픈 사람이 생기면 빨리 이곳에 와서 캐다가 먹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하지만 그때는 이런 약초를 많이 캐서 먹으면 배가 부르고 든든해지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지.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 한 번은 밭꽃에 덩이 뿌리인 초를 캐서는 이것은 독이 아주 강하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잘못 쓰면 사람도 죽는다고 해. 임금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릴 때 이것을 달여서 마시게 하면 심장이 마비되어 토열하면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친일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에게 이런 사약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임금이 이제는 없어지게 생겼으니 나라의 국운이 앞으로 100년은 가야 풀리겠구나 이러시는 거야. 나같이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아팠으니 실제로 나라의 운명을 다 내다보는 선생님 같은 분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막 선생님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대운으로 들어섰어. 하지만 아직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백성의 생각이 그 운을 못 따라가니 지금 내 마음도 너무 슬퍼. 우리 어렸을 때는 가위바위보 놀이를 많이 했잖아. 그게 바로 천지인의 기운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놀이거든. 이막 선생은 그저 놀이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고 또 행공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어. 나는 단순하게 선생님을 따라했는데 그것이 기를 받아들이고 모으고 몸에서 돌리는 행법인 줄은 나중에 알았지. 할아버지는 보는 원이고 하늘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손을 펴서 내 몸의 기를 펼쳐내면서 서서히 하늘의 기운을 감지하고 받아들여 천기를 모으라고 한다. 실제로 어깨에 힘을 빼고 두 손을 펴서 무릎이 배꼽 근처에 놓은 다음 호흡을 고르게 하고 손에 생각을 집중하면 손에 스물스물 거리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감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양손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위에서 기운이 손바닥으로 회전하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의 행공법이다. 또한 바위는 방이고 땅을 상징하므로 바위의 행공법은 손바닥 장심에 모이는 하늘의 기운을 주먹 쥐어 받아들이면서 단전에 죽게 하는 행공법이다. 이때는 호흡을 크게 들이쉬면서 단전에 멈추며 주먹을 불끈 쥐어 기를 죽게 한다. 가위는 각이고 사람을 상징하므로 보와 바위의 기운을 합일시켜 엄지와 검지로 펼쳐내는 행공법이다. 즉 청기와 지기의 기운을 몸에서 돌리는 운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행공법을 연결하여 다시 설명하면 기마 자세로 서서 몸을 이완시킨 뒤에 호흡을 천천히 단전까지 들이쉬면서 손바닥에 기를 모은 다음 단전에까지 흡기가 찼으면 주먹을 불끈 쥐어 단전에 힘을 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단전을 강하게 한 후에 서서히 숨을 내쉬며 엄지와 검지를 펴서 가위 자세를 취하고 호흡이 거의 다 내쉬어지면 손가락을 펴면서 보 자세로 돌아온다. 이것이 보, 바위, 가위의 행공법이다. 이막 선생님은 나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 본인이 그렇게 자유롭게 훌훌 다니시니까 제자라는 혹을 매달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그런 마음에서인지 나도 지금껏 제자로 삼은 놈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내 아들도 제자 삼지 않았어. 내가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 그것이 불어나면 커다란 집단이 되고 종교가 되고 조직이 되면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썩게 되지. 무의도식이란 게 그래. 연불에는 관심 없고 모두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에는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추구하지 않으니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지. 이막 선생님은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그 너머 세계를 항상 주시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풍류를 알아야 한다고 해. 그때 나는 풍류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 다만 풍류란 것이 곧 도라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했지. 할아버지의 해안은 실로 놀라운 경지에 있다. 해방 직후에는 절친한 친구였던 창랑 장택상이 몇 월 며칠에 수도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고 창랑의 집에 귀가하고 있던 23살의 청년 김영삼이 찾아와 선생님,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래, 다음 선거에 나가봐. 돼. 그런데 어쩌면 40여 년 뒤에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대신 남의 돈은 한 푼도 먹으면 안 돼. 공을 많이 쌓아야 해. 하고 미리 알려주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예언대로 김영삼은 국회의원의 최연소로 당선되었고 마침내 한나라의 대통령직까지 올랐으나 깨끗하게 정치하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 IMF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까지 초래한 장본인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육경신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야 머리가 열리고 물리가 터득된다고 말한다.
육경신 수련을 불교적인 방법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참선으로 얻는 깨달음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은 경허 스님이 해인사 조실 시절 목숨을 걸고 수행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아침을 먹은 경허 스님은 어슬렁어슬렁 일주문 밖으로 내려갔다가 해가 지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주문을 넘어온다. 헌데 이상한 것은 곤드레가 된 그가 꼭 대적 광전으로 들어가 아침이 되어 나왔다. 어느 날 젊은 승려 몇몇이 경허 스님이 무엇을 하는지 엿보기로 하고 대적 광전 뒤에 숨었다. 그날도 경허는 어김없이 곤드레가 된 상태로 대적 광전에 들어왔다. 이윽고 비로 자나 불을 정면으로 향한 참선 자세로 앉더니 허리춤에서 비수를 뽑아 받침대에 고정시켜 그것을 자신의 턱 밑에 세우고 밤새도록 참선하는 것이었다. 까닭졸기라도 하는 날이면 경허의 목숨은 찢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맨정신에도 졸려 수행을 하지 못하는 승려가 대부분인데 경허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목숨을 걸고 실행했던 것이다. 이런 각고의 수련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 속해 있어도 물들지 않는 참 자아이자 참 자유가 아닐까? 참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 이타적이며 교만하지 않으니 하심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니 몸바침이고 이를 이루었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물러남이다. 할아버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수련을 통해 자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신령하지만 태어나서 사는 동안 감정과 지식에 섞이게 되어 있어 눈으로 보면 그것을 쫓고 귀로 들으면 그 소리에 끄달리게 되고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흐르고 변화해서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진정한 자신을 볼 수가 없지. 상대성 원리를 깨닫다. 우주자연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듯이 사람은 천지자연의 기운이 합하여 태어난다. 할아버지는 병이 생긴 이유와 반대로 하면 8알의 병은 치료된다며 간단한 원리 하나를 소개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쉽고 합리적일 수가 없다. 예컨대 밥 먹고 체했으면 밥을 태워서 그 가루를 먹으면 되고 돼지고기 먹고 체했으면 돼지고기를 태워서 먹으라는 식이다.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것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지만 상대성 원리를 알면 백을 압니다. 약을 지을 때도 고민할 것이 없어요. 상하우조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상하를 대조해 놓고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늘하고 땅을 잡아 젖히면 뭐가 나옵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면 공간이 비어버리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천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치면 0이잖아요. 낮과 밤이 합해지면 하루가 되는데 그게 바로 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0이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고 자식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합해지면 36.5도가 됩니다. 36.5도가 바로 인체의 영도입니다. 체온이 38도가 되면 공보다 올라간 것이고 35도가 되면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가 병드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주역에 있는 동정팔괴를 외고 있지 않으면 치료법이나 진찰법이 순식간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동정팔괴란 팔괴가 종소리와 같이 천지사방에 울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통천문, 하달지리를 해야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역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술과 역술은 근원이 같다는 뜻인데 역술이란 게 뭡니까? 바로 음양상대성의 원리이지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관찰력이 뛰어났다. 하긴 10살이 될 때까지 허리도 펴지 못하고 지냈으니 그저 대지와 자연을 관찰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피던 버릇에서 자연적으로 물리가 튀었던 것이다. 상대성 원리란 사물을 잘 관찰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야. 음양의 원리로 치료하다. 닭이 알을 품을 때 먼저 수탉의 양기가 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병아리가 생기지.
양기가 없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 세상에 어떤 것도 음양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 생명이 생기지 않고 병도 낫지가 않아. 예를 들어 콩의 씨를 봐봐. 다 쌍을 짓지 않아? 쌍으로 되어야 싹이 나고 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 모든 씨는 다 똑같아. 두 쪽이지. 정자와 난자도 마찬가지고 그중 하나가 없으면 안 돼.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려면 이런 이치를 당연히 알아야지. 사람 몸에서도 어떤 장기가 음이고 어떤 장기가 양인가, 어떻게 서로 짝을 이루어 생명활동을 하는가 알아야 병을 고치는 법도 나와. 그래서 간에 독이 오면 그것은 상대 독을 써야 치료가 되지. 의사는 본래 이걸 아는 사람이야. 면허만 있다고 의사인가? 이치를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면허는 무슨 면허야. 할아버지는 쥐역과 음양의 원리를 깨달아 의술의 근간을 삼았다. 반면에 서양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에 장부의 원리를 모른다. 서양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할아버지가 척척 고쳐내는 이유다. 인체는 장부의 음양 원리에 의해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장은 저장한다는 뜻이고 부는 비어있어 내보낸다는 의미다. 우리는 흔히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포, 즉 마음포까지 장으로 치면 실제로는 육장육부가 된다. 이 육장육부는 서로 짝을 지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간과 쓸개, 심장과 소장, 심포와 삼초, 비장과 위장, 폐와 대장, 신장과 방광은 서로 음양의 짝을 이룬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려면 쓸개가 튼튼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쓸개가 튼튼하려면 간이 튼튼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간과 쓸개에 대한 속담으로 재미있게 음양관계를 설명한다. 간과 쓸개는 항상 붙어서 짝을 이루며 몸에서 장군의 역할을 해서 적들을 막아낸단 말이야. 그런데 충격을 받으면 간과 담에 무리가 가서 간담이 순환이 안 돼. 차가워지는 거야. 또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한다는 말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간담이 나빠지면 주관이 없어져서 눈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남의 눈치나 보려고 해. 그런 놈을 쓸개 빠진 놈이라고도 하지. 우리말의 뜻을 잘 알아보면 몸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어. 영어나 씨부린다고 유식한 게 아니야. 이치를 알아야 유식한 거지. 심장과 소장이 음양의 짝인 것은 심장은 피를 돌리는 기관이고 소장은 피가 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비장과 위장은 한쪽이 상하면 다른 쪽도 함께 고장나서 인체에 힘이 없어진다. 신장과 방광도 노폐물을 거르고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손발을 맞춰 함께 해나간다.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몸이 퉁퉁 붓는 것이다. 폐와 대장 역시 음양의 짝이다. 음식물이 몸속에서 소화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배출되고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으로 배출된다. 속성상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의 탄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폐가 나쁘면 대장도 나빠지고 대장이 나쁘면 폐에도 병이 든다. 할아버지는 이런 관계를 잘 알아야 중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2005년 9월쯤 되었을 거야. 공주 계룡산 어딘가에 사는 이경숙이라는 엄마가 7살 먹은 딸 하연이를 데리고 왔어. 그래, 애를 보니까 참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을 상이야. 마음속으로 부모가 무식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애를 잡았으니 얼마나 네가 고생이 많았겠니 하고 생각했지. 그래도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희망을 주려고 애나 부모나 고생 많았다 하고 위로해 주었어. 하연이는 맥이 살아있어서 괜찮았어. 그런데 폐가 문제가 아니라 대장의 나쁜 기운이 자꾸 폐를 치는 거야. 그래서 가래가 많아져 호흡곤란으로 이어졌지. 그러니 폐보다는 대장을 치료해야지. 할아버지가 병의 원인을 폐가 아니라 대장에서 찾자 여태껏 폐만 치료하고 있던 하연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살아났다는 이야기와 아직도 길게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감히 말대꾸를 못했다. 할아버지의 진단대로라면 고형의 탄소를 배설하는 대장에 병이 있어 배설을 못해주니까 그 부담을 폐가 받아 탄소를 배설하느라고 그렇게 가래덩어리를 뱉었다는 것이다. 하연이는 홍역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 수술로 기관절개를 하여 목에 캐뉼라를 꽂은 중증의 어린 병자였다. 하연이의 주된 증상은 끝없이 나오는 염증성 연녹색 덩어리 가래와 거친 숨, 너무도 창백한 핏기 없는 얼굴로 누가 보아도 폐에 질병이 있는 환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변으로 체내의 독을 원활하게 빼내면 폐가 편안해져 병이 나을 거라고 진단하고는 내장을 이롭게 하는 식약을 처방했다. 이런 처방은 적중하여 하연이는 약을 먹자마자 화장실에서 대변을 여러 차례 보았다. 이틀 동안 약을 6번 먹이자 계속 기침을 하며 어찌나 많은 가래를 뱉어내는지 주변에 화장지가 수북하고 머리는 온통 땀에 젖어 아이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땀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넘기고 다음 날이 되자 그 많던 가래가 다 어디로 갔는지 의아할 만큼 가래가 급격히 줄었고 일주일이 지날 때부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연이는 웃음을 되찾았고 약 2달이 지나자 산책길에서 오빠와 함께 젠 걸음으로 앞서가고 어설프게나마 깡총깡총 뛰기도 할 정도로 상태가 회복되었다. 그 후로는 백지장처럼 하얗기만 했던 얼굴에 조금씩 분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1km나 떨어진 오빠의 학교에 천천히 걸어갔다 올 만큼 체력이 붙었다. 현대의학에 하연이를 계속 맡겼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계속 폐 기능을 문제 삼으며 호흡기만 갈아댔다면 서양의학에서 하연이의 병은 당연히 폐의 염증에 따른 호흡 곤란이다. 이것은 기침, 가래 등의 증상만 보아도 누구나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증상에 적합한 처방을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데 서양의학에는 그런 진단법이 없다. 바로 음양의 상대성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폐병의 원인을 대장에서 찾아보는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해 환자를 지치게 한다. 서양의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합병증과 암이다. 의사들은 수술을 잘 해놓고도 합병증을 걱정하고 암 수치를 떨어뜨려 놓고도 전이 될까봐 마음을 졸인다. 그러나 음양의 원리를 안다면 어디에 2차적인 질병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알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상의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어. 큰 의원은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치료한다는 거야. 의사들이 합병증을 걱정하는 것은 몸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만 다스리니까 진정한 치료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간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또한 쓸개의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러려면 몸만 알면 안 돼. 자연의 이치를 공부해야 그에 상응하는 인체의 이치도 깨치는 거야. 공부라는 한문을 풀이하면 장인 공자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연결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지아비 부자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 우뚝 선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 공부라는 말을 의사들이 이해할 리가 없지. 자연과 인간, 대우주와 소우주. 동양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 더불어 사는 것을 가장 훌륭한 삶으로 여겨왔다. 우리에게 자연은 대우주였고 인간은 자연의 모습을 축소한 소우주였다. 소우주는 대우주의 꼴을 따라 지어지는 법. 그래서 선현들은 몸속에서 대자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가르쳤다. 천자문에서 우주를 집우자와 집주자로 쓰는 것은 우주 대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존재가 아닌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할아버지는 인간 속에 숨겨진 대우주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태양의 상징이요. 발이 넓은 것은 땅의 상징이야. 그리고 인간의 두 눈은 사물을 보게 하므로 해와 달을 상징해. 사람의 눈은 해와 불과 달의 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때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야. 거대한 산맥이 땅의 모양을 결정짓듯이 몸은 뼈로 인해 지탱되고 강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 몸에도 피가 흘러 자연에 들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피부가 있고 산천초목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털이 있어.
이런 말을 서양의학 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무슨 헛소리냐고 할 테지만 자연의 모든 이치가 인간 속에 담겨 있어. 인간의 유전 정보가 작은 세포 하나에 다 담겨 있다잖아. 마찬가지로 지구의 정보도 한 인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대로 인간은 자연의 축소판이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성되듯이 인체도 5장6부로 구성된다. 대양의 바닷물이 지구의 약 70%를 이루니 우리 몸의 수분도 약 70%이다. 또한 바닷물이 짜듯이 우리 몸도 염분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며 바닷물을 정화하듯이 우리 몸도 들숨과 날숨으로 불순물을 정화한다. 심지어 혈액의 무기질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매우 유사하다. 하늘과 땅은 양과 음이니 사람에게는 남녀가 있다. 천지에 오운과 육기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오장과 육부가 있다. 천지에 24저루가 있으니 사람에게 24개의 마디가 있고 1년을 나누면 4계절, 12달, 365일이니 사람에게는 사지와 12개의 대관절과 365개의 치멸이 있다. 태양계 중심에 불이 있고 지구 중심에도 불이 있듯이 몸의 한가운데는 심장이 있다. 지구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생기듯 심장은 인체의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4가지 체질을 만들어낸다. 기와 혈은 해와 달의 작용에 따라 고동치며 여성의 월경과 바다의 조수는 달의 영향을 받아 고른 주기를 갖는다. 하늘에 9 혹성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9개의 구멍이 있고 여기에 여자는 하나가 더 있어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속에 우주의 비밀이 모두 들어있다. 우주가 곧 나 자신이고 내가 곧 우주다. 내 마음을 정화하여 내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내가 우주가 된다. 사람의 70%가 물이야. 그러니 물의 속성처럼 겸손해야지. 몸에서 물을 처리하는 장기는 신장과 방광이야. 자연에서는 물이 아래로 흐르다가 결국 바다에 이르면 짠맛이 나는 소금이 만들어져. 그래서 소금은 물의 장기인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요. 신장이 약한 애들은 오줌을 잘 싸. 그러면 소금을 좀 먹여야 하는데 예전에는 소금이 금값이야.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소금을 얻어오게 하잖아. 창피를 주어서 다신 못 그러게 하는 면도 있지만 오행상으로도 맞는 이치야. 또 신장에 좋은 곡식으로는 신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검은 콩이나 팥이 있어요. 신장을 콩팥이라고 부르는 것도 콩과 팥이 신장을 좋게 하기 때문이지요. 검은 콩은 날 것으로 먹을 수 없으니 볶아서 조식으로 공복에 5-6개씩 먹으면 신장에 좋아요. 이가 약한 사람은 볶은 콩을 2-3일간 물에 불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통풍 환자는 콩을 많이 먹으면 그 독소로 병이 악화되니까 금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워서 이 콩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발효를 시켰어요. 또한 염분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소금도 함께 넣었는데 바로 그게 간장이고 된장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독소가 제거된 발효식품으로 항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조선간장은 메주를 참숯에 넣어 담그기 때문에 독소가 제거되어 소금과는 성분이 달라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명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전통 있는 가문인가 보려면 간장, 된장, 고추장이 얼마나 오래 묵었는가를 살펴요. 독이 제거된 소금과 콩은 사람을 살리는 식품으로 최고입니다.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완성된다면 불은 땅에서 올라와 하늘에서 완성된다. 할아버지는 몸에서 불이 한번 꺼지면 생명도 함께 꺼지므로 이 이치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통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불을 잘 보면 활활 타오른단 말이야. 불은 뜨겁고 화려하고 정열적이야. 그래서 정열적인 사람은 불의 기운이 세. 몸에서 화기를 관리하는 것은 심장이거든. 심장의 기운은 얼굴에 나타나지. 그래서 심장이 튼튼하면 낯빛이 좋지만 심장이 나쁘면 낯빛이 어둡고 탁해.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얼굴을 볼 거 아냐? 그때 핏기가 없고 해쓱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지. 심장에 병이 있으면 정신이 어지러워서
허둥지둥 이를 그르치는 수가 많아. 심장을 달래려면 쓴맛으로 다스리는 게 좋아. 쑥, 익모초, 고들빼기 같은 것들 말이야. 곡식으로는 불이니까 붉은 수수가 좋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먹은 수수팥떡이 바로 심장 좋아지라는 조상의 지혜예요. 특히 쑥은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어 적당하게 뜸을 들이듯이 장복하면 냉한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도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중풍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장복하면 몸이 냉해져 저혈압이 돼요. 그러니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이 나오면 그만 먹어야 합니다. 변화를 알아서 스스로 대처해서 살아야 지혜롭지요. 여름에 더워서 입은 반팔옷과 반바지 차림으로 겨울까지 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러니 몸을 치료하려고 할 때도 이런 상식을 잘 적용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을 일으킵니다. 음양에서 물과 불 다음에 생겨나는 것은 나무이다. 나무는 불처럼 위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 양에 속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 물, 흙이 다 필요하지만 바람이 아주 중요해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식물도 잘 못 자라. 예부터 벼와 곡식을 줄 맞추어 심는 것은 바람이 다닐 길을 만들어 놓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과 쓸개가 목이야.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이것들이 튼튼해. 목은 글자만 봐도 알듯이 땅 밑에 뿌리가 새싹을 튀어 올리는 기운이야. 봄에 새싹이 어때? 아주 푸르잖아. 그래서 간에는 뭐든 푸른색이 좋지. 간 경화로 6개월짜리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왔어. 사기를 당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간덩이가 부은 거야. 그래 내가 약을 지어주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오르라고 했어. 왜냐하면 산에 가면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 색깔이 짙은 청색이야. 매일 그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사기친 놈을 용서하게 되지. 그러면 부었던 간덩이도 수그러진단 말이야.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나에게 다시 와서 넙죽 절을 해.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녀. 내게 하는 말이 내 약을 먹으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등산을 다녀보자 결심했대. 그전에는 팔다리에 힘이 없어 등산은 엄두도 못 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점점 불어서 지금은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든대. 내가 병원에서 검사해 보았냐고 물었더니 6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진단한 의사들에게 뭘 더 기대겠냐는 거야. 검사도 필요 없다고 이제는 자연과 버탐에서 살면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여튼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간이 튼튼해져. 정력도 세지지. 요새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다는데 푸르른 산에 등산을 다녀봐. 보약 필요 없어요. 요즘 간경화에 좋다고 해서 다슬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게 좋은 민간요법이야. 다슬기가 왜 간에 좋겠어? 그 원리와 이유를 알면 더욱 믿고 먹게 되겠지요. 바로 다슬기가 짙은 녹색이니까 간과 쓸개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겁니다. 만물 중에 단단한 성질을 지닌 것들은 모두 금에 해당한다. 금은 계절로는 가을, 색으로는 흰색, 맛으로는 매운맛인데 다른 오행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은 사람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날씨가 추워지면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리잖아. 가을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건데 이때 폐를 관리해야 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폐를 좋게 해주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고추장을 너무 맵게 먹으면 폐가 열을 뿜어 건강에 해롭게 되니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은데 그중 제일이 바로 입맛대로 먹는 거야. 똑같이 매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매워 못 먹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뭐가 맵냐고 하거든.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맵게 먹으면 그 매운 기운을 바깥으로 뽑아내려고 설사를 일으킵니다. 입맛대로만 먹으면 탈이 없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햇빛이 적어서 우울증에 걸려. 북유럽이나 미국의 북쪽은 햇빛이 적어 우울증이 많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피부색이 하얗잖아. 세계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 인종은 거의 백인들이야. 유전인자가 빛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더 밝은 곳으로 이동해 가야지. 그러자면
남의 땅을 쳐들어갈 수밖에. 그러니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의학도 공격적인 거야. 찌르고 빼고 잘라내고 그러잖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자연을 파괴하는 짓이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거야. 동량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시각을 가졌다. 본래 병에는 난치도 없고 불치도 없다. 병이란 몸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부조화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속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하면 병도 더욱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오행의 마지막인 토는 앞의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품어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이다. 할아버지도 오행 중에서 토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한다. 토는 모든 오행을 중재하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토는 모양 자체가 묘해. 공부한다는 공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토가 되거든. 또 음괴인 땅과 양괴인 하늘을 사람이 하나로 연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요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도 되지. 토는 음과 양을 모두 품으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야. 한자로는 임금 왕자야. 왕은 천왕, 지왕, 수왕, 인왕이 하나로 합해진 글자야. 결국 토의 성질과 연결된 거야. 자연에서 흙은 나무와 불과 금속과 물을 모두 포용한다. 방위로도 가운데 위치하여 네 가지 물질의 운행에 관여한다. 땅은 평평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둥글다. 그래서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둥글둥글 세상을 잘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니 그처럼 널리 포용하며 둥글게 살아가야 한다. 땅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들은 모두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지. 그 중에 꿀은 최고로 단 식품이야. 음식을 먹을 때 입이 고장나서 불편하면 이 꿀을 바르면 쉽게 치료돼요. 또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도 꿀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연근도 단 음식으로 진흙 속에서 자라지요. 소화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많이 공급하여 뇌를 좋게 합니다. 특히 7살이 안 된 아이들은 반드시 연뿌리를 먹여야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시집 안 간 아가씨들은 이런 상식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그대로 해야 해. 또 단 것으로는 대추와 감초가 있어 모든 약을 다릴 때 반드시 함께 넣는 약재입니다. 단맛이 약재들의 독을 중화하여 풀어주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육고기로 국을 끓일 때도 대추를 함께 넣으면 육고기의 나쁜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은 결국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이 훌륭한 경전이야. 하느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태어나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려면 꼭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 내가 지금 104세인데 나도 돌이켜보면 주어진 하늘의 명령을 다 이루고 살았다고는 못해요. 그래도 정신수련을 하고 일수를 배우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하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세상에 제일 딱한 것이 아픈 환자들이 아닌가 말이야. 근데 그 몸을 항암제로, 수술로, 방사선으로 발기발기 찢어놓고 수습책이라고는 마취제밖에 없단 말이지. 나는 그런 것밖에 못하는 의사들도 불쌍해요. 그래도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건드리지 말고 치료할 수 있는 의원에게 맡겨야지. 이리저리 헤집어 놓고는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병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얼버무리면 안 돼요. 환자나 의사나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사람다운 일을 하다가 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 못할 짓을 하면 되겠냐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상생상극의 원리. 에너지를 우리말로 기라고 하는데 이 기가 5가지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펼쳐지고 반복되는 것이 오행이다. 만물이 어떻게 상생으로 조화를 이루고 상극으로 재화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치도 함께 깨닫게 된다. 대우주 자연과 소우주 인체에서 작용하는 기막힌 생명의 원리는 알면 알수록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신비롭고 또 신비롭다. 자연을 잘 관찰해보면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쉽게 알 수가 있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천적이 되는 것이 있어. 악어와 악어새는 다 알지? 그럼 거북이하고 고래 이야기도 알아? 바다에도 의사가 있어. 뭐냐 하면 바로 거북이란 놈이야. 거북이가 왜 의사냐? 고래가 어디에 부딪혀서 어깨 죽지를 다쳤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 거야. 그것을 거북이가 고쳐주거든. 어떻게 고치느냐면 바다를 떠다니는 오래된 소나무 판자들이 있어. 뗏목 조각 같은 거. 거기에 붙어있는 송진을 거북이가 이빨로 뜯어서 고래 다친 곳에 발라주는 거야. 그러면 나아. 그래서 고래란 놈이 거북이는 잡아먹지 않아. 반대로 상극인 것도 있어. 소가 건강할 때는 삼을 먹지 않거든. 삼밭에 갖다 놔도 절대 삼잎은 안 뜯어 먹어. 그런데 소가 간이 안 좋아지면 슬개에 단단한 것이 뭉쳐지는데 이게 우항이야. 우항이 생기면 소가 삼잎부터 뜯어 먹어. 그래서 스스로 고치는 거야. 사람도 소와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 삼으로 만든 대마초 같은 것을 피우면 간이 아주 상해버려요. 간에는 사람 혼이 잠들어 있는데 대마초를 피우면 이 혼을 뒤흔들어 홍콩 간다는 게 혼줄 놓는다는 소리야. 그러니 간에 병이 들면 이 우황을 먹으면 돼. 중풍으로 정신을 놓았을 때도 우황을 먹으면 정신줄을 잡게 되지. 그래서 우황청심환이란 약이 있어. 상생은 무조건 좋아하여 뭐든지 주고 싶은 관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홀로그램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생하고 그 전체 속의 하나하나는 다시 그 전체를 생한다는 뜻이다. 오행을 한다는 사람들도 상생의 의미를 잘 몰라. 자연을 덜 관찰해서 그래. 앞이 아니라 뒤로 도와주는 것도 상생이야. 수생목은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건데 뒤집으면 목생수가 돼. 나무와 풀이 무성하면 자연히 물도 많이 흐르지. 숲이 울창한 산은 날이 가물어도 계곡이 마르지 않아. 비가 오면 실록이 더 푸르러 보이지. 왜 그럴까? 그냥 물을 주는 것은 식물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식물이 크는 데에는 질소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비는 공기 중에 질소를 머금고 내려오니까 땅에 따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야. 죽순에다가 물을 부어줘도 잘 안 자라요. 비를 맞아야 잘 자라지. 직접 관찰한 오행의 상생작용을 설명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막힘이 없다. 나무를 태우면 불이 생겨 목생화야. 반대로 나무도 불이 없으면 못 자라.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지. 그래서 나무처럼 키가 큰 사람도 햇빛을 많이 쬐야 건강해. 불은 흙을 만들어. 용암이 분출되면 그것이 바위가 되고 흙이 되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흙이 굳어서 도자기나 공기로 쓰이려면 불이 가해져야 해. 이렇게 화생토에는 특히 많은 뜻이 담겨 있어. 불과 흙의 관계를 잘 이용한 게 우리나라의 구들 문화야. 불로 흙을 달구어 뜨거운 열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서 체온을 보호해. 사람은 흙이 물어 불로 체온을 유지시켜야만 건강하거든. 그런데 이 구들 문화가 사라졌다 이거야. 새마을 운동인가 무엇인가 때문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손해가 더 크지. 수천 년 내려온 초가집, 토담집, 흙벽돌집이 다 사라졌으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요. 황토로 지은 집에서 뜨끈뜨끈하게 사는 것에 비하겠어? 금속은 땅에서 나와. 토생금이야. 근데 그 금속으로 곡괭이하고 삽을 만들어서 다시 땅을 개간해. 이게 금생토의 이치지. 홈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 맨손이나 나뭇가지로 밭을 어떻게 매겠어? 금생수라. 금속을 놔두면 그 위에 물이 생기지. 그런데 쇠를 달구었다가 물에 담그면 더 단단해지잖아. 그것도 역으로 수생금, 물이 쇠를 더 단단하게 하는 이치야. 할아버지의 설명처럼 상생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입체적인 교류다. 아비가 자식을 잘 길러주면 자식도 아비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 상생의 깊은 원리이다. 특히 몸의 장기들을 살필 때는 이 원리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의사들은 상생의 이치를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장기만 다루니까 그렇지. 간이 나쁘면 심장과 신장도 살펴야 해. 수생목이니까. 신장은 아버지처럼 맑은 피를 보내서 자식인 간이 계속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몸에 독소가 들어와서 신장이 약해지면 반대로 아들인 간이 그 독소를 걸러줘서 신장을 보호해줘요. 거꾸로 목생수인 거지. 이게 상생의 원리야. 이걸 모르니 의사들이 간만 보고 수술했다가 신장이 나빠지고 또 심장이 나빠지고 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야.
한편 모든 것이 지나치면 조화가 깨지듯 상생관계도 지나치면 오행관계가 깨진다. 이를테면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아예 홍수가 나버리면 나무는 썩게 되고 급기야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조건 거름을 많이 준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풀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아이는 마마보이가 된다. 몸에서도 간이 심장에다 피를 너무 많이 보내면 압력이 높아져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상생작용이 지나쳐 문제가 생길 때는 상극의 관계로 회복시켜야 한다. 상생의 원리가 목화 토금수로 진행된다면 상극의 원리는 수와 금목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서로 상생만 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고를 일으켜요. 상극으로 적절히 케어를 해주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목인 나무는 토인 땅이 굳지 않도록 땅을 극하지. 실제로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잘 찾아보면 뿌리를 내린 풀들이 있어요. 몸에서는 목의 장기인 간장이 토의 장기인 비장이 탈나지 않도록 제어해준다고. 비장이 너무 신이 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밥을 계속 달라는 치매 노인들은 비장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목극토의 상극작용이 고장났어. 그래서 치매에는 카레가 아주 좋아요. 비위를 다스려 치매를 예방하니까. 토극수라. 흙은 물을 가두어 저장해서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지. 그러나 토극수의 원리가 깨지면 홍수가 나서 논밭이 망가져. 몸에서는 토인 비장이 수인 신장을 제어하거든. 그래 신장이 고장났을 때는 비장도 잘 다루어 주어야 쉽게 치료가 돼요. 비장을 잘 다루는 방법 중 최고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서 몸이 붓거나 하는 사람들은 며칠 단식을 하거나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 아주 좋아져. 비장 때문에 위장 신장이 다 상하면 허리도 아프게 돼요. 수국화는 불의 세력이 강할 때는 물로써 불을 제압한다는 원리야. 산불이 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장비를 동원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지만 한 차례의 소나기가 오면 쉽게 불이 잡혀. 반대로 물이 두려워하는 것도 불이야. 물에 불을 가하면 물은 증발하여 없어져. 사람 몸은 70%가 물이야. 그러니 수분을 적절하게 불로 다스려야 체온을 유지해요. 몸이 찬 사람은 화극수를 하지 못하니까 화를 보강하여 수를 제압해주는 처방이 필요해. 그래서 몸에 열을 내주는 인삼이나 부자 같은 약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부자같이 독성 있는 약을 못 쓰니까 병이 낫지 않아. 몸을 덮여야 하는데 오히려 몸을 더 차게 하는 해열제만 쓴단 말이야. 어린애들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속이 차다는 뜻이야. 해열제를 쓰면 갑자기 더 냉해져서 병이 더 심해져. 반대로 속에 열이 아주 심한 경우는 열을 끄는 석고와 같은 약재를 써야 해. 부자나 석고 같은 약재는 잘못 쓰면 큰일이 나니까 한의사들도 꺼려요. 왜냐면 진찰을 잘해야 하거든. 이 사람이 열이 나는데 이 열이 진짜 열인지 아니면 차가워서 그것을 극하려고 내는 열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겁이 나지 않겠어? 화극금은 불로 금속을 녹인다는 건데 쓸모없는 금속을 불에 달구면 쓸모있는 도구로 다시 쓸 수 있어. 몸에서도 화인 심장은 금인 폐를 극하여 폐 기능을 조절하지. 기침이나 천식이 아주 심해서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건 모두 심장의 기운이 깨져서 그래. 불의 색깔인 빨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쉽게 치료가 돼.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아주 맵게 풀어 먹으면 기침이 뚝 끊어져. 금극목의 원리는 우리 속담에 잘 나와 있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를 얻을 때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나무는 그냥 두면 안 돼. 낫이나 가위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더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반대로 약해 보이는 나뭇가지들도 한 대 뭉치면 쇠톱으로도 잘 안 잘려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잖아. 무는 금이고 무는 목이거든. 나도 하나의 나뭇가지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야. 나뭇가지가 하나로 뭉치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독재정부, 군사정부가 무너졌던 것은 총칼 앞에서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야. 흩어지면 꺾여.
우리가 단합하면 잘못된 의료법도 결국 고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